저는 박미정입니다. 지난 7개월을 되돌아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커피를 내려주고 차로 데려다주고 외출할 때마다 걱정해주고 7년 동안 혼자 살던 저에게는 꿈만 같았죠. 너무 완벽해서 의심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다가 복도에서 깜빡거리는 작은 불빛을 봤습니다. SIGNAL, 비에로 시킨 ACTV라는 글자와 함께요. 왜 제 남편은 집안에 전파 차단 장치를 설치해 둔 걸까요? 왜 제가 아무도 연락할 수 없게 만든 걸까요? 그 답을 알게 됐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랑받고 있던 게 아니라 실험당하고 있었던 거라는 걸. 올해 60인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7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생각나네요.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첫날 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있던 기분이 마치 세상에서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도 밥상을 차려도 모든 게 둘이 아닌 하나였습니다. 친구들은 괜찮다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했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외로웠죠. 시간이 약이야 라는 말 정말 싫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빈자리는 그대로였거든요. 미용실 일을 그만둔 건 5년 전이었어요. 손목이 아프기도 했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힘들어졌거든요.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감겨주면서도 거울 속 제 얼굴이 초라해 보였어요. 사모님, 혼자 사시니까 얼마나 외로우세요? 그런 말들이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다들 저를 불쌍하게 보는 눈빛이 싫었어요. 그래서 집에만 있었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면서 아침 드라마, 점심 예능, 저녁 뉴스. 채널을 돌려도 마음은 여전히 빈방 같았어요. 그러다 작년부터 문화센터에서 공예 강좌를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손재주가 좋다고 소문이 나서 수강생들이 많이 찾아주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집에 돌아가면 혼자였어요. 저녁을 혼자 먹고 텔레비전을 혼자 보고 잠자리에도 혼자 드는 일상이 반복됐죠. 그런데 지난해 11월 어느 화요일이었나요? 평소보다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는데 복도에서 낯선 남자분을 봤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뭔가 품격이 있어 보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아 보였지만 자세가 곱고 걸음걸이도 안정적이었어요. 강의실 문 앞에서 머뭇거리더니 저를 보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공예 수업을 하나요?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 오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최상우라고 합니다. 새로 신청했는데요. 그때 저도 모르게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어요. 이런 기분이 언제 이후인지. 아마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이후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최상우 씨를 보니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손이 서툴렀지만 집중력이 남달랐어요. 다른 수강생들이 잡담을 할 때도 묵묵히 작업에만 몰두했습니다.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 질문했죠. 선생님,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요? 저는 최상우 씨 옆으로 가서 직접 보여드렸어요. 그때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너무 진하지도 너무 연하지도 않은 그런 향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남자의 향을 맡아본 것 같았습니다. 첫 수업이 끝나고 나서 최상우 씨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는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나갔죠.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예의 바르지 않은데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정중하니까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최상우 씨 생각이 났어요.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자꾸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가슴이 뛸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에 미소가 지어져 있더라고요. 언제 이후로 이렇게 웃어본 건지 갑자기 옷장을 열어보고 싶어졌어요. 다음 수업 때 뭘 입고 갈지 생각하면서 말이죠. 두 번째 수업 때는 더 신경을 썼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화장도 좀 더 정성스럽게 하고 옷도 예쁜 걸로 골라 입었어요.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최상우 씨가 이미 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마음이 짠했어요. 저처럼 혼자 사시나 보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혼자 사세요? 네.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낸 지 좀 됐습니다. 아, 저와 같은 처지구나. 그때부터 최상우 씨가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연대감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설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아니, 거의 끝내버릴 뻔했다는 걸요. 그 다음 주부터 최상우 씨의 작은 배려들이 시작됐어요. 수업이 끝나면 항상 제가 정리하는 걸 도와주었고, 자연스럽게 함께 문화센터를 나섰습니다. 선생님, 집이 어디신가요?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어요. 버스 정류장이 가깝다면서요. 하지만 최상우 씨는 고집했습니다. 이 시간에 버스 기다리면 힘드시잖아요. 저도 딱히 갈 곳이 없어서요. 그렇게 시작된 드라이브가 일주일, 한 달로 이어졌어요.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참 좋았습니다. 최상우 씨는 의료재단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꽤 큰 곳의 이사장이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그런 큰 병원을 운영하시다니. 운영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름만 올려둔 거예요. 이제는 후배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저는 할 일이 없어졌죠. 겸손한 모습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돈이 많아도 자랑하지 않고 지위가 높아도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하는 커피숍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저기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가끔 혼자 와서 마시곤 했거든요. 그러자 최상우 씨가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럼 들어가서 마실까요? 저도 커피 한 잔 하고 싶었어요. 커피숍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하니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기분이었어요. 최상우 씨는 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줬습니다. 미용실에서 일했던 얘기, 남편과의 추억, 혼자 지내며 외로웠던 마음까지.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저도 그 마음 알 것 같습니다. 최상우 씨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상우 씨도 많이 힘드셨죠?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해요. 그때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새로운 인연이라는 게 저를 말하는 건가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나면서 최상우 씨는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수업이 없는 날에도 전화를 하고 가끔 집 앞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미정 씨, 오늘 날씨가 좋은데 드라이브라도 할까요? 상우 씨, 그러면 제가 패가 되는 거 아닌가요? 패라니요. 저야말로 미정 씨 덕분에 즐거워요. 그런 상우 씨를 보면서 점점 마음이 열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날이 찾아왔어요.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우산도 없이 나온 제가 바보 같았어요. 어떡하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그때 상우 씨가 자신의 우산을 펼쳐들고 다가왔습니다. 미정 씨, 제 우산으로 함께 갑시다.
좁은 우산 아래서 어깨를 맞대고 걷는데 마음이 이상했어요. 10대 소녀처럼 설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물웅덩이가 많이 고여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걸었는데도 순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아, 그 순간 상우 씨의 강한 팔이 저를 붙잡았어요. 꽉 안겨서 넘어지지 않았지만 저희 둘 다 비에 많이 젖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상우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저만 챙기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뭐래요?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리고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서 제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감기 들면 안 되니까 이거라도 걸치세요. 그 따뜻함이 어깨가 아니라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언제 이후로 이렇게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본 건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 히터를 틀고 가는데 상우 씨가 말했어요. 미정 씨, 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갑작스러운 청혼에 말문이 막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상우 씨,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면 갑작스럽죠.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미정 씨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창밖에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아니면 제 심장 소리였을까요? 저도 상우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네, 좋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번째 결혼을 결심했어요. 이제는 외롭지 않겠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상우 씨 같은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저희 둘 다 조용한 걸 원했고, 가족들끼리만 작은 예식을 올렸습니다. 조카 유나는 처음엔 걱정했지만 상우 씨를 만나보고는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이모, 정말 좋은 분 같아요. 행복하세요. 드디어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상우의 집으로 이사한 첫날 밤이었어요. 생각보다 집이 컸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에 넓은 정원까지 있어서 좀 부담스러울 정도였죠. 미정아, 이제 우리 집이야. 편하게 지내. 상우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왠지 어색했어요. 아직 새 환경에 적응이 안 된 탓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일주일은 정말 행복했어요. 상우는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상이 따뜻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상우가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미정아, 우리 매일 밤 명상을 해보자. 명상이요? 응, 마음을 다스려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 내가 오랫동안 연구한 방법이 있거든. 상우는 거실 한쪽에 있는 조그만 방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 방은 처음 봤는데 벽면이 온통 짙은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푹신한 쿠션 2개가 놓여 있었고요. 이상한 냄새가 나네요. 향이야, 라벤더와 몇 가지 허브를 섞은 건데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 확실히 은은한 향이 났어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자, 편하게 앉아봐. 상우가 제 맞은편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눈을 감고 내 목소리에만 집중해.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처음 해보는 명상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상우의 말대로 눈을 감고 앉아 있었죠. 깊게 숨을 쉬어 들이마시고 내쉬고. 상우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내 목소리만 들어. 다른 소리들은 모두 멀어져 가고 오직 내 목소리만 선명하게 들려. 그렇게 30분 정도 앉아 있었나요? 끝나고 나니 정말 개운했어요. 어때? 마음이 편해지지? 네, 신기해요. 정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렇지? 매일 하면 더 좋아질 거야.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밤 명상 시간이 시작됐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좋았습니다. 잠도 잘 오고 하루 종일 마음이 평온했어요. 그런데 둘째 주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명상을 하고 나면 머리가 조금 멍해지는 거예요. 마치 술을 조금 마신 것처럼 흐릿한 느낌이었습니다. 당신, 제가 이상한가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그래, 어제 뭘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명상하고 나면 머리가 멍해져요. 상우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게 정상이야. 마음이 깊이 이완되고 있다는 증거거든. 정말이요? 당연하지. 내가 의료 전문가인데 걱정 마. 상우의 말을 듣고 안심했어요. 전문가가 괜찮다고 하니까 믿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이상해졌어요. 명상 중에 상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들리는데 다른 소리들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나도 안 들리고 시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상이 끝나고 나면 항상 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눈을 뜨면 상우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하는 것처럼. 당신, 왜 그렇게 쳐다봐요? 미정이가 너무 예뻐서. 상우는 항상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사랑스럽다기보다는 뭔가 분석적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더 심각해졌어요. 낮에도 멍한 시간이 늘어났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당신, 저 정말 이상해요. 이런 증상이 정상인 건가요? 그때 상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웃었어요. 미정아, 너무 걱정하지 마. 이건 명상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야. 깊은 단계요? 응. 마음이 완전히 정화되고 있는 거지. 조금 더 참고 계속해보자. 그 말을 듣고도 뭔가 찜찜했어요. 하지만 상우를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해칠 리는 없으니까요. 어느 날은 명상 중에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상우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미정은 나를 완전히 신뢰한다. 미정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상우는 그냥 평범하게 앉아 있었어요.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환청을 들었나 싶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상우 없이는 뭘 해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혼자 장을 보러 나가려고 하면 어지럽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면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상하게 머리가 멍해져요. 결국 참지 못하고 상우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때 상우가 지은 미소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다정해 보이지만 뭔가 차가운 그런 미소였습니다. 그게 효과예요. 효과란요? 마음이 완전히 정화되고 있다는 뜻이야. 곧 완벽한 평온을 얻게 될 거예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상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대체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명상을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부터 상우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미묘해서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미정아, 오늘은 어디 가려고?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려던 제게 상우가 물었어요. 평범한 질문 같았지만 어조가 달랐습니다. 허락을 구하라는 듯한 톤이었어요. 마트에 가서 장을 좀 보려고요. 내일 내가 같이 갈까? 무거운 것도 있을 텐데. 괜찮아요. 그냥 간단한 것만 사올게요. 그래도 요즘 밖이 위험하잖아. 혼자 다니지 말고 나랑 같이 다니자. 위험하다니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갔어요. 이 동네는 아주 안전한 곳인데 말이죠. 하지만 남편이 걱정해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아예 대놓고 제지했어요.
미정아, 오늘 명상 효과가 특히 좋았어. 밖에 나가면 그 효과가 깨질 수 있으니까 집에 있자. 그냥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안 돼. 지금은 중요한 시기거든. 명상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방해받으면 안 돼. 상우의 목소리에 강압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거부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명상 때문인지 점점 의지력이 약해지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미정아, 휴대폰 좀 줘봐. 왜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줄게. 요즘 해킹이 많다며. 제 휴대폰을 가져간 상우는 뭔가 만지작거리더니 새로운 폰을 내밀었어요. 이걸로 바꿨어. 보안이 훨씬 좋은 거야. 제 폰도 괜찮은데요? 이게 더 좋아. 내가 의료재단에서 쓰는 거랑 같은 건데 보안 수준이 다르거든. 새 휴대폰은 확실히 비싸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앱들도 낯설고 사용법도 복잡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오랜만에 친구 순이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었어요. 너무 오래 연락을 안 했더라고요. 전화번호를 눌렀는데 이상한 소리만 나고 연결이 안 됐어요. 여보세요? 순이야?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신호음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친구들 번호로도 걸어봤지만 모두 같았습니다. 연결이 안 되거나 잡음만 들렸어요. 상우야, 전화가 이상해. 아무도 연결이 안 돼.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상우가 고개를 들더니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은 전파가 잘 안 터져요. 그럼 밖에 나가서 전화해야겠네요. 굳이. 누구한테 전화할 일이 있어? 친구들이랑 안부 인사라도 해야죠. 요즘 명상에 집중해야 할 시기인데 밖에 나가면 잡념이 생길 수 있어. 또 그 말이었어요. 명상, 집중, 잡념. 상우는 항상 이런 말로 제가 밖으로 나가는 걸 막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장실에 갔는데 복도에서 이상한 빛을 봤어요. 작은 LED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자제품의 대기 표시등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벽에 붙어 있는 작은 기계였습니다. 이게 뭐지?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보니 안테나 같은 것이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표시창에는 영어로 뭔가 써 있었습니다. Signal, Blocking Active. 영어를 잘 모르지만 이 정도는 알 수 있었어요. 신호를 차단한다는 뜻이잖아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전파가 안 터지는 게 집 구조 때문이 아니라 이 기계 때문이었던 거예요. 급하게 다른 곳도 둘러보니 거실에도 제 방에도 비슷한 기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깜빡거리는 불빛을 내면서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갇혀 있는 건가요? 말로 하니 더 실감이 났어요. 상우가 저를 가둬두고 있다는 게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정아, 뭐해?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상우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냥 화장실 갔다가 방으로 들어가자. 늦었어. 상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제가 뭔가 발견한 걸 눈치챈 걸까요? 침실로 돌아가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통신 차단 장치, 외출 제한, 휴대폰 교체,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당신, 저 혹시, 뭘?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 제 짐작이 맞다면 상우에게 들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상우는 평상시처럼 자고 있었지만 저는 온갖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는 갇힌 걸까요? 사랑한다던 남편이 저를 감금하고 있는 걸까요? 아침에 일어나니 상우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잘 잤어? 네, 오늘 날씨가 좋네. 정원에서 차라도 마실까?
언제나처럼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다정함이 가면 같이 느껴졌습니다. 정원으로 나가면서 담장을 유심히 봤어요. 높은 담장 위에는 가시철사까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방범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탈출 방지용 같았어요. 미정아, 뭘 그렇게 봐? 아, 담장이 높네요. 보안상 어쩔 수 없지. 요즘 세상이 어떤데? 상우의 대답이 어딘지 석연치 않았어요. 보안이라는 핑계로 저를 가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이 집은 제가 사는 곳이 아니라 갇혀 있는 곳이라는 걸. 그리고 상우는 제가 사랑한 남편이 아니라 저를 가둔 사람이라는 걸요. 통신 차단 장치를 발견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상우가 말했습니다. 미정아, 오늘 조카가 온다고 했지? 유나가 오늘 올 예정이었어요. 오랜만에 안부를 묻겠다며 연락했거든요. 사실 저는 유나를 만나고 싶으면서도 불안했어요. 혹시 제 이상한 모습을 눈치챌까 봐서요. 네, 오후에 온다고 했어요. 그럼 명상실은 잠시 치워두자. 오해받을 수 있잖아. 상우가 서둘러 명상실의 이상한 기계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모습을 봤어요. 왜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정말 명상도구라면 숨길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오후 3시경 유나가 도착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조카의 모습에 반가웠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이모,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유나는? 저는 그럭저럭요. 근데 이모, 좀 야위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유나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훑어봤어요. 기자 본능인지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호도 나와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유나 씨. 이모가 항상 자랑하시던 조카분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모. 잘 부탁드려요. 겉으로는 정중한 대화였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유나가 상우를 보는 눈빛이 어딘지 의심스러워 보였거든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데 유나가 계속 집안을 둘러봤어요. 이모, 집이 정말 크네요. 근데 공기가 좀 답답한 것 같은데요? 그래?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냄새도 이상하고 향 같은 건 피우세요? 그때 상우가 끼어들었어요. 아, 그건 천연 방향제예요. 몸에 좋은 허브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유나가 상우를 빤히 쳐다봤어요.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화장실 좀 사용해도 될까요? 그럼요. 2층에 있어요. 유나가 2층으로 올라간 사이 상우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조카가 좀 예민한 것 같네. 괜찮겠어? 왜요? 뭐가 문제인데요? 아니야, 그냥 10분 정도 후 유나가 내려왔어요. 표정이 전보다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모, 저 일찍 가볼게요. 회사에 일이 있어서. 벌써? 저녁이라도 먹고 가지. 다음에요. 이모, 몸 조심하세요. 유나가 가면서 제 손을 꽉 잡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모,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꼭 연락하세요. 그리고는 제 손에 뭔가 작은 걸 쥐어줬어요. 종이 쪽지였습니다. 유나가 간 후 상우의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조카가 좀 이상하네. 뭔가 의심하는 눈치던데.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사람들 부르지 말자. 명상에 방해가 될 수 있어. 그날 밤 몰래 유나가 준 쪽지를 펼쳐봤어요. 이모, 집에 이상한 기계들이 있어요. 조사해 볼게요. 며칠 후 연락드릴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유나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구나. 3일이 지난 후였어요. 상우가 병원에 간 사이 택배가 왔습니다. 유나 이름으로 보낸 거였어요. 안에는 편지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모, 집 공기를 몰래 채취해서 분석해봤어요.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특수 주파수와 향 성분이 뇌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약화시키는 성분이 검출됐어요. 이건 세뇌에 쓰이는 기법입니다. 당장 그 집에서 나오세요. 손이 떨렸어요. 제가 느낀 멍함과 기억력 저하가 모두 이것 때문이었구나.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내용이었어요. 이모 남편에 대해 조사해봤는데 과거에 부인이 3명 더 있었어요. 모두 의문사였고 사인은 알 수 없는 뇌 손상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3명의 부인이 더 있었다고? 그것도 모두 죽었다고? 그때 상우가 돌아올 시간이 다가왔어요. 급하게 편지와 서류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상우 눈에는 제가 뭔가 다르게 보였나 봐요. 미정아,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무것도. 표정이 이상한데? 혹시 누가 왔었어? 아니요, 아무도. 상우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명상 시간에 상우가 말했어요. 오늘은 좀 더 깊은 명상을 해보자. 평소보다 향이 더 진했어요. 머리가 심하게 어지러웠습니다. 미정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다. 미정은 오직 나만 믿는다. 상우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어요. 이제는 환청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로 저를 세뇌하고 있었던 거예요. 명상이 끝나고 상우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평소에 들어가지 못했던 서재로 갔어요. 문이 잠겨 있었지만 다행히 열쇠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서재 안에는 컴퓨터와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폴더를 열어봤는데 그 안에서 끔찍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폴더에는 연구 대상 1호 김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에는 여자의 사진과 함께 날짜별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 명상 훈련 시작, 반응 양호, 한 달 후 기억력 저하 시작, 의존도 증가, 3개월 후 완전한 조종 상태, 실험 성공, 4개월 후 뇌손상 발생, 실험 종료. 두 번째, 세 번째 폴더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비슷한 과정을 거쳐 죽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폴더에는 연구대상 4호 박미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폴더를 열어보니 제가 자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언제 찍은 건지도 모르겠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모가 있었어요. 미정 저항성 강함, 노출 강도 증가 필요, 조카의 방문으로 의심 시작, 조치 필요. 저는 네 번째 실험 대상이었어요. 앞에 세 여자처럼 죽을 예정이었던 거죠. 그 순간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훌륭해요, 미정 씨. 돌아보니 상우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상우가 서재 문 앞에 서서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평소의 다정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고 마치 실험실에서 쥐를 관찰하는 과학자 같은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아직 그 끔찍한 폴더가 들려 있었고요. 처음부터요. 당신이 서재에 들어오는 걸 다 봤어요. 상우가 천천히 다가오면서 말했어요. 걸음걸이조차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남편이 아니라 냉혹한 무언가였어요. 그럼 왜 막지 않았어요? 궁금했거든요. 당신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공포에 떠는 모습조차 관찰 대상이었던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3명의 여자들이 죽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이죠. 다만 죽었다는 표현은 부정확해요. 실험이 종료된 거예요. 실험이 종료됐다고 사람의 목숨을 실험 종료라고 표현하다니.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상우가 맞나요? 당신 미쳤어요?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미쳤다고요? 상우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전혀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아요.
오히려 당신들이 미쳤죠. 사랑이라는 감정에 휘둘려서 이성을 잃고 살아가니까. 사랑이라는 감정? 그래요. 저는 처음부터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사랑한 적이 없다고? 그럼 지금까지 뭐였어요? 결혼도 다정한 말들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연기였죠. 꽤 훌륭한 연기였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완전히 속아 넘어왔으니까. 상우가 책상에 기대면서 태연하게 말했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자연스럽게. 왜 이런 짓을 해요? 호기심이죠. 호기심? 인간이 특정한 자극에 노출됐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정신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호기심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의료재단 이사장이면서 이런 짓을? 의료재단 이사장이라는 지위가 이런 연구를 하기에 완벽하거든요. 자금도, 장비도, 은폐할 수 있는 권력도 있으니까. 상우의 목소리에서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정말 이 사람은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첫 번째 피험자는 김영이었어요. 50대 과부, 외로움에 지쳐있던 완벽한 표본이었죠. 두 번째는 이선희, 세 번째는 박수진. 모두 같은 조건의 여성들이었어요. 상우가 폴더를 넘기면서 설명했어요. 마치 연구 발표를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세뇌 기법이 미숙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점점 발전했죠. 당신은 네 번째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어요. 효율적으로? 명상이라는 명목으로 특수 주파수에 노출시키고 향을 통해 뇌 기능을 서서히 마비시키죠. 동시에 심리적 의존도를 높여서 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제가 겪었던 모든 증상들이 설명됐어요.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상우 없이는 불안해지던 모든 것들이,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뇌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혀서 완전한 식물인간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거죠. 그게 사람 할 짓이에요? 사람이요? 상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는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사람과 실험 대상은 다르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걸. 그저 관찰하고 조작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봤던 거예요. 당신들은 모두 똑같았어요. 외로움에 굶주려 있어서 작은 친절에도 쉽게 넘어가죠.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모든 걸 포기해요. 상우의 말이 칼처럼 파고들었어요. 특히 당신은 흥미로운 케이스였어요. 다른 피험자들보다 저항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노출 강도를 높여야 했죠. 저항이 강했다고요? 네. 보통은 한 달 정도면 완전히 순응하는데 당신은 2달이 넘어도 의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신 차단 장치까지 설치해야 했어요. 제가 버틴 게 아니라 실험이 예상대로 안 됐다는 거였어요. 그것조차 상우에게는 흥미로운 연구 주제였던 거죠. 조카가 방문한 것도 변수였어요. 예상 밖이었죠. 하지만 괜찮아요. 오히려 더 흥미로워졌어요. 유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요. 필요하다면 처리해야겠죠. 처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았어요. 유나도 위험에 빠뜨린 건 저였구나. 당신 정말 악마예요. 악마라니요. 저는 그저 과학자예요.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상우의 눈빛을 보니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하는 일이 연구라고, 과학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다시 명상실로 가죠. 오늘부터는 강도를 더 높여야겠어요. 상우가 제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대로 끌려가면 정말 죽는구나. 싫어요. 처음으로 상우에게 맞섰어요.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싫다고요? 상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처음으로 화난 표정을 보였습니다. 미정 씨, 이미 늦었어요. 당신의 뇌는 이미 상당 부분 손상됐거든요. 그래도 싫어요. 더 이상 당신 실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아요.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이미 제 통제하에 있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인데 누가 올까요? 미정 이모, 유나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경찰에 신고했구나. 유나야, 여기 있어.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상호가 제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경찰입니다. 정말 경찰이 온 거예요. 유나가 신고했구나. 상호가 당황해하는 사이 저는 서재에서 뛰어나와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 유나와 경찰 그리고 여성단체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유나가 저를 꽉 안았어요. 그제야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유나야, 정말 무서웠어. 이제 괜찮아요. 이모, 이제 안전해요.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상우를 체포했어요. 최상우 씨 살인 및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상우는 끝까지 저항했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연구를 한 것뿐이에요. 연구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죽인 게 아니라 실험이 종료된 거예요. 다르죠?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이 소름 끼쳤어요. 그날 밤 저는 유나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정말로 뇌에 손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라 회복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료에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돌이킬 수 없었겠구나. 이틀 후 여성단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주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니 정말 많은 기자들이 와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준비한 말을 차근차근 했어요. 저는 박미정입니다. 최상우의 4번째 피해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고 계속 말했어요. 저는 4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습니다. 그 말을 하자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4번째라는 말에 모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7년 동안 혼자 살다가 만난 다정한 남편이었거든요. 눈물이 흘렀지만 참고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사랑받은 게 아니라 실험당한 거였어요. 어떤 실험이었나요? 기자가 질문했어요. 명상이라는 명목으로 세뇌장치에 노출시켜서 점점 정신을 망가뜨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뇌사 상태로 만들어서 죽이는 거였고요.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여성들을 노리는 이런 범죄자들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기자회견 이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어요. 연일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뤘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의료재단 이사장이 이런 짓을 하다니. 외로운 여성들을 노린 계획적 범죄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 댓글마다 분노의 목소리가 가득했어요. 검찰에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어요. 상우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정말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세뇌에 사용된 특수주파수 발생장치, 뇌기능을 마비시키는 화학성분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과거 3명 피해자들의 실험 과정을 기록한 상세한 자료들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록을 남긴 건 처음 봅니다. 완전히 계획적인 연쇄살인이었어요. 검사님이 말씀해 주었어요. 상우는 구속된 후에도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연구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상우를 다시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증언했습니다. 피고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실험했습니다. 제가 고통받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즐거워했어요. 상우는 제 증언을 듣는 내내 무표정했어요. 마지막까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상우는 살인죄와 감금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사형이 아니라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더 이상 다른 피해자는 없을 거라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용감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여성들이 경각심을 갖게 됐어요. 그 말들을 들으니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뇌 손상 부분도 상당히 회복됐고 인지 기능도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처음엔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당한 세뇌의 후유증이 얼마나 갈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어요. 예전처럼 외로움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어요. 이모, 정말 달라지셨어요. 유나가 놀라워하며 말했어요. 뭐가? 예전에는 항상 불안해하시고 외로워하셨는데 지금은 혼자서도 당당하세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상우를 만나기 전에 제가 얼마나 외로움에 굶주려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국가에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 주었어요. 상당한 금액이었는데 저는 그 돈을 모두 혼자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절반은 여성 피해자 쉼터에 기부하려고 해요. 유나에게 말했더니 놀라워했어요. 이모, 그 돈 이모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해서 다 가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아. 쉼터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했을 때 그곳에서 지내는 여성들을 만났어요. 가정폭력, 스토킹, 각종 범죄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언니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용감하세요. 젊은 여성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용감한 게 아니라 운이 좋았을 뿐이야. 조카가 도와줘서. 그래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시는 모습 보고 힘을 얻었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신고할 수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됐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남은 보상금으로는 작은 공방을 차렸어요. 예전처럼 문화센터에서 강의하는 것보다는 제 공간에서 자유롭게 사람들과 만나고 싶었거든요. 미정공방이라는 간판을 달고 문을 열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올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공방에 오는 분들 중에는 공예를 배우러 온 게 아닌 사람들도 있었어요. 선생님, 저 혹시 상담 좀 해주실 수 있나요? 40대 여성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상담이요? 남편이 요즘 이상해서요. 핸드폰도 못 만지게 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싫어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겪었던 초기 증상과 비슷했거든요. 더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점점 통제를 강화하고 있었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전문기관에 상담받으러 가세요. 그리고 믿을 만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런데 남편이 화낼까봐 무서워요. 화내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존중해야 해요. 그분이 제 말을 듣고 결국 여성의 전화에 상담을 신청했어요. 며칠 후 연락이 와서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더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분들이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제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나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신기해했어요. 이모,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런가? 예전에는 누군가 기대고 싶어 하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모한테 기대고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예전에 저는 항상 외로워하고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공방에서 수업을 하면서도 자주 말했어요. 누구도 당신 삶을 대신 정할 수 없어요. 이 말이 저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상우가 제 삶을 통제하려 했을 때 저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몰랐어요.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거라는 걸. 어느 날 공방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상우의 첫 번째 피해자였던 김영희 씨의 언니분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당한 일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선생님 덕분에 진실이 밝혀진 거잖아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동생이 죽기 전에 이상한 말을 했었어요. 남편이 자꾸 명상을 시킨다고, 머리가 이상하다고. 그때 제가 진지하게 들었어야 했는데,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저도 당하고 있으면서도 한참 동안 몰랐거든요. 선생님이 용기 내주신 덕분에 동생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분이 절까지 하시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동시에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다짐해요.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자.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요. 외로워도 괜찮고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제가 제 삶의 주인이니까요. 공방에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와요. 어떤 이는 공예를 배우러, 어떤 이는 이야기를 나누러. 그 모든 만남이 소중해요. 선생님, 제가 꼭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뭔가요? 선생님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상우는 저를 통제하면서 자신이 강하다고 착각했겠지만 진짜 강한 건 저였어요.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더 이상 외로움에 굶주린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생존자로 말이에요.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진심만으로도 멈춰버린 인생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새벽도 분명히 올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통제하려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라는 걸.